어머니, 뭐라고 했니? 지금 나를 뭐라고 불렀니? 남편의 장례식장에 갑자기 나타난 재벌 회장이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순옥은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빈소를 가득 채운 대형 화환,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말없이 큰 절을 올리는 낯선 남자. 그런데 그 남자가 고개를 숙여 절하는 순간 순옥의 눈이 한 곳에 박혔습니다. 왼쪽 귀 뒤에 삼각형 모양으로 박힌 작은 점 3개. 순옥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50년 전 산부인과에서 단 한 번 안아보고 놓아야 했던 갓난아기. 그 아기의 귀 뒤에도 삼각형으로 박힌 똑같은 점 3개가 있었거든요. 세상에 그런 점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왜 50년 전 처자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재벌 회장이 된 그 아이는 어떻게 어머니를 찾아낸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례식장 사무실. 문 앞에 놓인 안내판에는 김만수라는 이름이 조용히 적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화환이 아니었어요.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빈소 양옆에 화환이 놓일 자리에는 달랑 2개뿐이었어요. 하나는 남편이 마지막까지 일했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낸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동네 통장님 이름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빈소 한쪽에 놓인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 상복이 마른 몸에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죠. 68이라는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평생 고된 일만 하며 살아온 세월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어요.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면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의 만수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동네 경로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유일하게 제대로 찍힌 사진이라 골랐지만 순옥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이미 그때부터 많이 야위어 있었거든요. 여보, 사람들이 안 와도 서운해하지 마. 순옥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원래 그랬잖아. 사는 동안에도 조용했으니까. 가는 길도 조용한 게 당신답다고 생각할게. 하지만 그 말과 달리 순옥의 눈시울은 점점 붉어지고 있었어요. 장례식장 직원이 국화꽃 화분에 물을 갈아주며 슬쩍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안쓰러운 표정이었죠. 이틀째 빈소를 찾는 조문객이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첫날 다녀간 사람이 10명 남짓이었고 둘째 날인 오늘은 아침부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식사는 하셨어요? 장례식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아침부터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했어요. 목구멍이 막혀서 물 한 모금도 넘기기 힘들었거든요. 자식분은 안 오시나요? 직원의 물음에 순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간신히 대답했죠. 딸이 하나 있긴 한데 바쁜가 봐요. 바쁜 게 아니라는 걸 순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딸 영희에게 남편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3번이나 했어요.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2번째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3번째로 간곡히 부탁하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을 때 돌아온 건 짧은 문자 한 통이었어요. 바쁘니까 알아서 하세요. 순옥은 그 문자를 받고 한참을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글자가 흐려질 때까지요. 눈물 때문이었죠. 딸이 이렇게까지 차가워진 건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에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도, 제대로 못 배운 것도, 시집가서 무시당하는 것도 전부 다 엄마 때문이라고요. 3년 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영희가 쏟아냈던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명절에도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었죠. 순옥은 그때마다 자신을 탓했습니다. 더 잘 살았어야 했는데, 더 많이 해줬어야 했는데 하고요. 빈소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례식장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순옥은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만수는 평생을 성실하게만 산 사람이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다 건설 현장을 전전하다 허리를 다친 뒤로는 아파트 야간 경비원으로 일했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가져다 줬어요. 말수가 적고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지만 순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경비실에서 돌아오면서도 부엌에 올려둔 순옥의 혈압약 옆에 조용히 물 한 잔을 받아놓는 사람이라는 걸요. 겨울이면 자기 내복은 안 사면서 순옥의 방한 양말을 사오는 사람이라는 거요. 그런 만수가 석 달 전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뒤였어요. 석 달을 버티다 일주일 전 순옥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투정 한 번 부리지 않고 그렇게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것이었어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아니야. 못 살아. 순옥이 그렇게 대답했지만 만수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나 혼자네. 딸도 오지 않는 장례식장. 조문객도 끊긴 빈소. 순옥은 진심으로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울어야 하는데 눈물조차 마른 것 같았죠.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내일이면 발인이었죠. 이대로 아무도 오지 않으면 순옥은 정말 혼자서 남편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당신 옆에 내가 있잖아. 순옥이 영정 사진을 향해 쓸쓸하게 웃어 보인 바로 그때였습니다. 빈소박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무언가를 옮기는 소리, 그리고 장례식장 직원의 당황한 목소리가 뒤섞여 들렸죠. 저 사모님. 아까 그 직원이 허둥지둥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어요. 밖에 화환이 오고 있는데. 많이요. 트럭으로요. 네. 화환이요? 순옥은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빈소 문 밖으로 나가 복도를 내다보는 순간 순옥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복도 끝에서부터 대형 화환들이 줄줄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어요. 5개, 10개, 20개. 끝이 보이지 않았죠. 화환마다 검은 리본에 금색 글씨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보낸 거야?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화환만이 아니었어요. 복도 저쪽 끝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일렬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1명, 2명, 3명. 전부 체격이 좋고 표정이 굳어 있었죠. 마치 경호원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옥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진 빚 때문에 사람들이 온 건 아닐까?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만수가 혹시 자신 모르게 빚을 진 건 아닌지, 그래서 장례식장까지 찾아온 건 아닌지 순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그때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양쪽으로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검은 양복의 남자들 사이로 걸어 들어온 사람은 50세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짙은 감색 코트에 검은 넥타이, 구두까지 흠잡을 데 없이 말끔한 차림이었어요. 걸음걸이에는 여유가 있었고 등은 꼿꼿하게 세워져 있었죠. 관자놀이에 희끗한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것마저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순옥은 빈소 입구에 선 채 얼어붙었어요. 이 남자가 누구인지, 왜 이렇게 많은 화원과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저기요. 혹시 누구?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려는 순간 남자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순옥을 스쳐 지나간 건 아니었어요. 그는 순옥 앞에서 잠깐 멈춰 서더니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리고는 곧장 빈소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남자가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그 짧은 순간 남자의 눈이 순옥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조문객이 상주에게 인사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마침내 본 것 같은 간절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고 순옥은 당황한 나머지 그 눈빛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순옥은 그 뒤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는 영정사진 앞에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의 걸음은 느리고 차분했어요. 영정사진 앞에 선 남자는 잠시 만수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그는 사진 속 만수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호원들도 장례식장 직원도 순옥도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남자는 두 손을 바닥에 짚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절을 올리는 것이었죠. 소리 없이, 흐트러짐 없이,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인사를 올리듯 무게감이 실린 큰 절이었습니다. 순옥은 빈소 입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남편의 영정 앞에서 저렇게 정중한 절을 올리는 걸까? 의문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남자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가 두 번째 절을 올리며 깊이 엎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고개가 바닥에 닿을 만큼 숙여지면서 뒷목이 드러났어요. 코트 깃 사이로 왼쪽 귀 뒤가 보였습니다. 순옥의 시선이 무심코 그곳에 닿았죠. 그리고 순옥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3개, 삼각형 모양으로 박힌 작은 점 3개가 또렷하게 보였죠. 순옥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한꺼번에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숨이 턱 막혔고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빈소 입구 기둥을 잡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삼각형으로 박힌 점 3개. 세상에 그런 점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 리 없었습니다. 50년 전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안았을 때 순옥이 본 것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작고 붉은 얼굴, 힘차게 우는 울음소리, 그리고 왼쪽 귀 뒤에 삼각형으로 박힌 점 3개. 그 모습을 순옥은 5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설마. 순옥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두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순옥의 그런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절을 마치고 천천히 일어선 그는 양복, 무릎에 묻은 먼지를 신경 쓰지 않은 채 다시 영정 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어요. 눈물도 없었고 흐트러진 기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정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슬픔이라고 하기엔 너무 차분했고 무관심이라고 하기엔 너무 깊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조용한 빈소 안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편히 가십시오. 그 세 마디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순옥의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환각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몸을 돌려 빈소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순옥과 정면으로 마주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죠. 순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 실례지만 우리 남편을 어떻게 아시는 건지. 정우는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담담했던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순옥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았지만 꼭 눌러 참는 표정이었죠. 입술이 살짝 움직였다가 다시 다물어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순옥을 바라보다가 정훈이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순옥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훈은 다시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빠른 걸음으로 빈소를 나갔습니다. 순옥은 그를 따라가고 싶었어요. 붙잡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당신 귀 뒤에 있는 그 점, 그 삼각형의 점 세 개가 뭐냐고.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빈소 입구에 선 채 정훈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멀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복도 끝에서 정훈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어요. 경호원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정훈이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멀리서 순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정훈의 눈빛에 무언가가 스쳤어요. 그리움인지 원망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뒤섞인 것인지 순옥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정훈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순옥은 텅 빈 복도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다리가 풀려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차가운 복도 바닥에 털썩 앉은 순옥의 입에서 50년 동안 삼켜왔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아기가 온 거야? 장례식장 직원이 놀라 달려왔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순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50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죠. 직원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빈소로 돌아온 순옥은 의자에 앉은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엉망이었습니다.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환각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거든요. 중얼거리다가 순옥의 시선이 향 피우는 탁자 위에 멈췄습니다. 아까는 없었던 하얀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정훈이 절을 올리면서 놓고 간 조의금 봉투였죠.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순옥은 수표의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1억 원. 조의금으로 1억 원이라니. 순옥은 평생 이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수표를 든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순옥은 수표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러다 봉투 안에 뭔가가 더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표 뒤에 숨겨져 있던 작은 명함 한 장이었어요. 순옥은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이정훈. 이름 아래에 연락처가 적혀 있었고 명함 뒷면에는 볼펜으로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글씨가 약간 삐뚤빼뚤한 것이 급하게 쓴 것 같았습니다.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순옥은 그 한 줄의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의문이 더 깊어졌죠. 재벌 회장이 왜 남편의 장례식에 왔을까? 왜 영정 앞에서 큰 절을 올렸을까? 왜 이런 거액의 조의금을 놓고 갔을까? 그리고 왜 그 사람의 귀 뒤에 삼각형으로 박힌 점 3개가 있는 걸까?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순옥의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아까 그 남자가 빈소에 들어오면서 순옥에게 인사할 때의 눈빛이요. 처음 보는 사이인데 왜 그런 눈으로 자신을 봤을까? 마치 자신을 알고 있다는 듯한 그 눈빛은 뭐였을까? 순옥은 명함을 가슴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영정 사진 속 만수를 올려다봤어요. 여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순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50년 전에 내가 보낸 그 아이. 그 아이가 온 것 같아. 빈소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향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어요. 순옥은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정훈이라는 3글자가 눈에 박혔어요. 50년 전 자신이 아기에게 붙여줬던 이름은 따로 있었습니다. 입양 서류에 적었던 이름 김도윤이었죠. 그 아이가 이정훈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남남인데 자신이 착각하고 있는 건지 순옥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삼각형의 점 3개. 그것만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그 간절하고 조심스러운 눈빛. 그것도 착각이 아니었어요. 순옥은 명함을 호주머니에 넣고 2 손을 꼭 모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5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일은 발인이었어요. 남편을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발인을 마친 다음 날 순옥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어요. 거실 구석에 놓인 만수의 낡은 슬리퍼, 식탁 위에 그대로 놓인 만수의 찻잔, 옷걸이에 걸린 만수의 점퍼.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주인만 사라졌습니다. 순옥은 방 한가운데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손에는 어제부터 놓지 못하고 있는 명함이 쥐어져 있었죠. 한성그룹 회장 이정훈. 그 이름을 볼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순옥은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과자 상자였습니다. 이사를 다닐 때마다 꼭 챙겼지만 남편에게도 딸에게도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상자였어요. 순옥의 유일한 비밀이었죠. 상자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서류 몇 장과 흑백 사진 1장, 그리고 작은 천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흑백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17살의 순옥이 있었어요. 까만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내려오던 마른 소녀. 눈이 크고 입술이 얇은 얼굴에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수함이 가득했습니다. 순옥은 사진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50년 전의 기억이 댐이 무너지듯 밀려왔습니다. 1975년 가을, 충남 공주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17살 순옥은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순옥이 5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며 딸을 키웠죠. 순옥은 중학교를 졸업한 뒤 진학하지 못하고 집에서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가난했지만 불행하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순옥의 인생이 바뀐 건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큰 기와집, 이 사장 댁의 막내 아들 재현이가 서울에서 돌아왔어요. 이 사장은 마을에서 정미소와 논을 가장 많이 가진 부잣집 어른이었죠. 재현이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한 학기 휴학하고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20살이었고 마을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마을 앞 개울가에서 처음 마주쳤고 재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공손하고 부드러운 말투였어요. 순옥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푹 숙였죠. 그 뒤로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마을이 작았으니까요. 재현은 순옥에게 서울에서 가져온 소설책을 빌려줬고 순옥은 그 책을 밤새 읽으며 재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하늘이 높고 바람이 선선한 가을이었어요.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설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뒷산 감나무 아래에서 재현이 순옥의 손을 잡았을 때 순옥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니었어요. 겨울이 되고 순옥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입덧이 시작된 거죠. 마을 보건소에서 확인한 결과는 임신 8주. 순옥은 너무 어려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만 무섭고 떨리고 재현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죠. 재현은 순옥의 임신 소식을 듣고 순옥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 내가 책임질게.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이 아버지에게 말씀드린 그날 밤 마을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뭐? 그 천한 집 딸과? 이 사장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대학생 아들이 배운 것도 없는 가난한 농사꾼의 딸과 눈이 맞았다니, 그것도 아이까지 생겼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당장 그 계집과 헤어져. 아니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재현은 반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 사장은 아들을 서울 친척 집으로 보내 감시하게 했습니다. 재현은 끌려가면서 순옥에게 쪽지를 남겼어요. 꼭 돌아올게. 기다려줘.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순옥 쪽은 더 끔찍했어요.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폭발한 거예요. 평소에 과묵하고 순한 사람이었지만 딸의 임신 소식에 이성을 잃었죠. 인연이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작정을 했어. 아버지의 손이 순옥의 뺨을 때렸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때린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죠. 순옥은 부엌 바닥에 쓰러져 볼을 감싼 채 울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당장 그 뱃속의 것을 없애.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 순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무서워도 뱃속 아이를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싫어요. 이 아이는 잘못이 없잖아요. 아버지의 주먹이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어요. 그럼 나가.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그날 밤 순옥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뒷모습조차 보지 않았어요. 겨울 칼바람 속을 순옥은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공주 시내를 벗어나 대전까지 걸어갔어요. 며칠을 노숙하다가 대전역 앞 식당에서 설거지 일자리를 겨우 구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불러오는 순옥의 배를 보고 혀를 찼지만 그래도 일할 사람이 필요했는지 재워주었어요. 순옥은 매일 재현이 찾아오지 않을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옥은 홀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1976년 여름, 대전의 작은 산부인과였어요. 돈이 없어서 가장 싼 병원을 찾았죠.
분만실에서 순옥은 혼자였습니다. 손을 잡아줄 사람도 힘내라고 말해줄 사람도 없었어요. 18살의 소녀가 이를 악물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응애. 아이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순옥의 온몸에서 힘이 빠지면서도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작고 붉은 아기를 순옥의 가슴 위에 올려줬어요. 아기는 주먹을 불끈 쥔 채 힘차게 울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얼굴을 만졌어요. 작은 코, 꽉 감은 눈, 보드라운 볼. 세상에 이렇게 작고 완벽한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내 아기, 내 아기야. 순옥이 울먹이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때 아기의 고개가 살짝 돌아갔어요. 왼쪽 귀 뒤가 보였죠. 거기에 작은 점 3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하얗고 부드러운 피부 위에 선명하게 찍힌 3개의 점. 순옥은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그 점들을 쓰다듬었어요. 여기 점이 3개나 있네. 삼각형으로. 엄마가 꼭 기억할게.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짧았습니다. 너무나 짧았어요. 이틀 뒤 입양기관 직원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순옥이 출산 전에 서류에 서명한 것이었어요. 미혼모 상담소에서 연결해준 입양기관이었죠. 당시 순옥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18살 소녀가 아기를 키울 방법은 없었어요. 김순옥 씨, 준비되셨나요? 입양기관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년의 여자였어요. 이런 일에 익숙한 듯 표정이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안쓰러움이 어려 있었죠. 순옥은 아기를 안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안고 있으면 안 될까요? 5분만요. 직원이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옥은 아기를 꽉 안았어요. 아기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아기의 이마 위로 흘러내렸죠.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순옥은 밤새 준비한 것을 꺼냈어요. 하얀 손수건이었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에게 빌린 바늘과 실로 밤새 술을 놓았죠. 손수건 구석에 작은 글씨로 기억시오 시응이라는 이니셜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김순옥. 자신의 이름 석 자의 초성이었어요. 바느질 솜씨가 서툴러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을 다해 한 땀 한 땀 수놓은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손수건으로 아기를 감싸 안았어요. 마지막으로 아기의 왼쪽 귀 뒤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삼각형으로 박힌 점 3개에 입맞춤을 했죠.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돈 벌어서 꼭 데리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아줘. 응? 엄마 약속할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직원이 들어왔어요. 시간이 됐습니다. 순옥은 아기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2 팔에 힘을 주고 아기를 더 꽉 안았습니다. 조금만 더. 김순옥 씨. 직원의 목소리에 순옥은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떨리는 2 팔이 천천히 풀렸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들었죠. 아기가 엄마 품에서 떨어지는 순간 잠들어 있던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응애. 그 울음소리에 순옥의 심장이 갈갈이 찢어졌어요. 손을 뻗어 아기를 다시 안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침대 위에 주저앉은 채 아기가 안겨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아기한테 이 손수건 꼭 같이 보내주세요. 제발요. 순옥이 울먹이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입양 가정에 전달하겠습니다. 직원이 아기를 안고 병실 문을 나가는 순간 순옥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깐만요. 직원이 멈춰 섰어요. 순옥은 침대에서 내려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기의 얼굴을 한 번 더 보았어요. 울고 있는 작은 얼굴. 순옥은 아기의 뺨을 손가락 끝으로 살짝 만졌습니다. 건강하게 자라. 꼭 행복해야 해. 엄마 대신 많이 많이 행복해야 해.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어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따라 점점 멀어졌습니다. 순옥은 닫힌 문 앞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어요. 가슴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니, 소리를 내어 울고 싶었지만 목이 막혀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죠. 순옥은 과자 상자 속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빛바랜 입양 동의서였습니다. 하단에 18살의 순옥이 떨리는 손으로 서명한 이름이 보였죠. 김순옥.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울면서 썼으니까요. 50년 전의 기억이 물러갔지만 가슴속 통증은 오히려 더 선명해져 있었습니다. 순옥은 서류를 상자에 다시 넣고 뚜껑을 닫았어요.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이정훈. 손가락이 휴대폰 위에서 떨렸습니다. 번호를 누르고 싶었지만 누를 수가 없었어요. 전화해서 뭐라고 말하지? 저는 50년 전에 당신을 버린 어머니입니다라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반가워할까? 원망하지 않을까? 순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어요. 50년 동안 안고 살았던 죄책감이 현실이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이 있었어요.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다시 세월을 후회하며 사는 것이었죠. 순옥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휴대폰 번호를 눌렀어요. 전화벨이 3번 울렸습니다. 순옥의 심장은 벨이 한 번 울릴 때마다 점점 더 빠르게 뛰었어요. 네, 한성그룹 회장 비서실입니다. 젊은 여자의 또박또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옥은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저기. 순옥이 간신히 소리를 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자신의 것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이정훈 회장님께서 명함을 주셔서 연락을 드렸는데요. 아, 네. 어떤 용건이신지요? 어떤 용건? 순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50년 전에 회장님을 버린 어머니입니다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아, 저는 며칠 전 남편 장례식에 회장님께서 조문을 와주셔서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비서는 잠시 침묵하더니 사무적인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고 김만수님 빈소에 다녀오셨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겠어요? 순옥은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전화를 끊고 나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두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죠.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순옥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전화가 오든 안 오든 혼자서라도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옥은 동네 주민센터로 향했어요.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는 젊은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아가씨, 부탁이 하나 있는데.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인터넷에서 사람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 내가 컴퓨터를 잘 몰라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직원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옥을 컴퓨터가 놓인 자리로 안내한 뒤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으시는데요? 한성그룹 이정훈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아, 한성그룹이요? 그 유명한 분이요?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검색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수십 개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순옥은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기사마다 나오는 사진 속의 이정훈은
장례식장에서 본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기사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죠. 한성그룹 이정훈 회장, 맨손으로 일군 건설 왕국, 고아 출신에서 재벌 회장까지, 이정훈의 신화, 입양아 출신 CEO, 어려운 환경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고아 출신, 입양아 출신, 그 단어들이 순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순옥은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아가씨, 저 기사 좀 열어줄 수 있겠니? 그 사람에 대해 자세히 나온 거. 직원이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이정훈 회장은 1976년 대전 출생으로 영아기에 입양되어 양부모 밑에서 성장했다. 양부모의 사업 실패 후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으며 중학교 졸업 후 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통과. 1976년 대전 출생. 순옥의 눈이 그 글자에 박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자신이 아이를 낳은 해가 바로 1976년이었거든요. 대전의 작은 산부인과에서요. 하지만 1976년에 대전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사람뿐이겠어? 순옥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가씨, 이 사람 생일은 안 나와 있니? 잠깐만요, 어머님. 더 찾아볼게요. 직원이 여러 기사를 뒤졌지만 정확한 생년월일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인터뷰 기사에서 정훈이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7월이죠. 양어머니가 그 정도는 알려줬습니다. 7월. 순옥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자신이 아이를 낳은 달이 7월이었거든요. 7월 23일. 1976년. 대전. 7월. 입양아. 모든 것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귀 뒤에 삼각형점 3개까지.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하기 어려웠어요. 어머님? 어머님, 울고 계세요? 직원이 놀라 휴지를 건넸습니다. 순옥은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아가씨. 고마워. 이제 됐어. 순옥은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와 앞 벤치에 앉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눈물 자국을 말렸지만 가슴속은 뜨겁게 끓고 있었습니다. 기사에서 읽은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특히 한 문장. 양부모의 사업 실패로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란 이 회장은 양부에게 심한 구타를 당하며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순옥은 벤치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보내지 않았으면, 내가 키웠으면 이런 일은.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입양 보내면 좋은 부모를 만나 행복하게 자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자신이 보낸 아이는 양부에게 맞으며 자랐고 어린 나이에 공사판을 전전하며 살아남아야 했던 겁니다. 50년 동안 그 아이가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매일 빌었어요. 매년 아이의 생일인 7월 23일이면 혼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만수가 물었죠. 오늘 무슨 날이야? 왜 미역국이야? 그냥 먹고 싶어서. 늘 그렇게 둘러댔어요. 미역국을 먹으며 혼자 속으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올해도 건강하길, 올해도 행복하길, 세상 어딘가에서 잘 자라고 있길. 만수에게는 끝내 말하지 못했어요. 몇 번이나 말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만수가 텔레비전에서 입양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말했어요. 아이를 보내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평생 가슴에 묻고 사는 거겠지. 그 말에 순옥은 부엌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소리 없이 울었죠. 물소리에 울음소리가 묻히도록요. 그 만수도 이제 세상에 없었습니다. 비밀을 함께 가져갈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진실을 마주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남편도 떠나고 딸도 떠나고 세상에 혼자 남은 이 순간에 50년 전에 보낸 아이가 재벌 회장이 되어 나타났으니까요. 순옥은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 속 명함을 꽉 쥔 채요.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기쁘기보다 두려웠어요. 그 아이가 자신을 용서할까요? 버린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옥은 깜짝 놀라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순옥님 되시죠? 한성그룹 회장 비서실입니다. 이정훈 회장님께서 내일 점심 식사에 모시고 싶다고 하십니다. 순옥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네, 내일이요? 네. 시간과 장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순옥은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간신히 한마디를 꺼냈죠.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옥은 휴대폰을 가슴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여보, 내일 그 아이를 만나러 가. 순옥은 만수의 영정사진이 놓여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50년 만에 내 아이를 만나러 가. 밤이 깊어갔지만 순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내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수백 번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떠오르는 말은 하나뿐이었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50년 동안 삼켜왔던 그 한마디를 내일은 꼭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순옥은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남색 재킷과 검은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보니 옷이 헐렁해서 몸이 더 작아 보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옷차림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아이를 만나러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문자로 받은 주소는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어요. 순옥은 평생 강남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도착한 레스토랑은 순옥이 평생 들어가 본 적 없는 종류의 공간이었어요. 은은한 조명, 하얀 테이블보, 입구에 서 있는 직원의 검은 정장만 봐도 기가 죽었습니다. 혹시 김순옥 님이신가요? 비서실 직원이 순옥을 안내했어요. 일반 홀이 아니라 안쪽 깊숙한 프라이빗 룸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순옥의 심장이 벌떡 뛰었어요. 정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진한 네이비색 양복에 넥타이는 매지 않은 차림이었어요. 창가 쪽 의자에 앉아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정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순옥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장례식장에서와 같은 정중하고 깍듯한 인사였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순옥은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의자까지 걸어갔어요. 앉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정훈의 왼쪽 귀 뒤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머리카락에 살짝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본 그 삼각형의 점 3개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갑자기 찾아뵙고 떠나서 신뢰가 많았습니다. 정훈이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그런 거액의 조의금까지 주시고 저 같은 사람한테 너무 과분한 거 아닌지.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어요. 과분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도리였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도리. 순옥은 그 말이 걸렸어요. 처음 보는 사람의 장례식에 조문하는 것이 왜 당연한 도리인지 알 수 없었죠.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정훈의 표정이 그 이상의 이야기를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순옥은 가만히 정훈의 얼굴을 살폈어요. 눈매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봤을까? 순옥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깨달았어요. 재현이었습니다. 50년 전 감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손을 잡았던 그 청년의 눈매와 닮아 있었어요. 정확히 같지는 않았지만 웃지 않을 때 살짝 처지는 눈꼬리의 각도가 빼닮았습니다. 순옥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렸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코스 요리였어요. 포크와 나이프가 여러 개 놓여 있었지만 어떤 걸 써야 하는지 몰랐죠. 순옥이 망설이는 것을 본 정훈이 자연스럽게 바깥쪽 포크를 집어들었어요. 순옥은 그것을 보고 따라했습니다. 식사 중간에 정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생신이 언제이십니까? 순옥은 뜬금없는 질문에 잠깐 당황했어요. 저요? 4월 12일이요. 아, 4월이시군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어요. 별것 아닌 질문처럼 넘어갔죠. 하지만 순옥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되물었어요. 회장님은요? 생신이 언제세요? 7월 23일입니다. 순옥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7월 23일. 자신이 아이를 낳은 날. 1976년 7월 23일. 어제 기사에서 7월이라는 것만 확인했는데 날짜까지 정확히 일치했어요. 순옥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정우는 순옥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듯 자연스럽게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삼각형점 3개. 1976년. 대전. 7월 23일. 입양아. 이제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코스로 미역국이 나왔습니다. 순옥은 약간 놀랐어요.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미역국이라니. 정훈이 짧게 말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한식이 편하실 것 같아서요. 아, 감사합니다. 순옥은 미역국 그릇을 앞으로 당겼어요. 그리고 무심코 젓가락으로 미역을 집어 잘게 찢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미역을 길게 먹지 못하고 잘게 찢어서 먹었죠. 아버지도 그랬고 순옥도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냥 그 집안 식구들이 다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젓가락으로 미역을 찢고 있는 순간 맞은편에서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찰칵. 순옥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눈이 멈췄습니다. 정훈이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었어요. 젓가락으로 미역을 집어 잘게 찢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미역을 잘게 찢어서 그릇 안에 다시 넣고 있었죠. 순옥이 하는 것과 완벽하게 같은 동작이었어요. 순옥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귀 뒤의 점은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년월일은 겹칠 수도 있다고 억지로 자신을 달래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미역을 젓가락으로 잘게 찢어 먹는 습관.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떼어놓은 아이가 한 번도 함께 밥을 먹어본 적 없는 아이가 어머니와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피는 못 속이는 거구나. 순옥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울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젓가락을 든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죠. 괜찮으십니까? 정훈이 물었습니다. 순옥이 갑자기 젓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숙인 것을 눈치챈 거였죠. 아, 네. 괜찮아요. 미역국이 맛있어서 옛날 생각이 나서요. 순옥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우는 잠시 순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순옥은 정훈의 왼손을 봤어요. 미역국 그릇 옆에 놓인 물컵을 정훈이 왼손으로 들어 마셨거든요. 오른손에 젓가락을 쥐고 있으니 왼손으로 컵을 드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순옥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물컵을 잡은 손, 길고 마른 손가락. 그 손가락의 모양이 재현의 손과 닮아 있었어요. 순옥의 기억 속 감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손을 처음 잡았던 그 손가요. 순옥은 더 이상 참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 됐어요. 확신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디저트로 나온 차를 마시며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옥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차가운 손끝에 전해졌지만 가슴속은 뜨겁게 끓고 있었습니다. 말해야 하나? 지금 말해야 하나? 저는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그 한마디를 해야 하나? 순옥은 입을 열었다 닫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매번 목구멍에서 말이 막혔습니다. 두려웠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테니까요. 사모님, 정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순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훈의 눈이 순옥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담담하던 눈빛 속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 참아왔던 말을 꺼내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장례식장에서 순옥에게 인사할 때 스쳤던 바로 그 눈빛이었어요.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정훈이 찻잔을 내려놓고 두 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렸어요. 그리고 순옥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혹시 저에 대해 뭔가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순옥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한마디에 순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정훈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순옥을 향해 있었어요. 추궁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간절히 확인하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순옥이 간신히 소리를 냈어요. 저는 그냥 하지만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쏟아졌거든요. 순옥은 냅킨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잔잔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순옥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움직였어요. 마치 순옥의 손을 잡으려는 듯 했지만 결국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순옥이 겨우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괜찮습니다. 정훈이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 쉬십시오. 차를 준비시켜 놓겠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훈은 다시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먼저 방을 나갔습니다. 순옥은 혼자 남은 프라이빗 룸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말하지 못했습니다. 또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훈의 마지막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에 대해 뭔가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어요. 그 눈빛, 그 말투, 그 간절함. 장례식장에서 처음 인사할 때의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순옥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도 알고 있는 걸까? 내가 누구인지를. 레스토랑에서 돌아온 순옥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훈의 마지막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혹시 저에 대해 뭔가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 질문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확신이 커졌어요. 이 사람도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확신이요. 그리고 사흘 뒤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김순옥 님이시죠? 저는 한성그룹 이정훈 회장의 수행비서 박 실장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네. 오늘 오후 3시에 회장님 자택에서 뵐 수 있으시겠습니까? 차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순옥은 심장이 벌떡 뛰었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누르며 대답했어요. 네. 가겠습니다. 오후 3시 검은 세단이 순옥을 서울 성북동의 한 저택 앞에 내려줬습니다. 높은 돌담 너머로 기와지붕이 보였어요. 대문이 열리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죠. 잘 가꿔진 소나무와 돌길, 연못까지 갖춘 한옥 양식의 저택이었습니다. 박 실장의 안내를 따라 본체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거실 한쪽에 정훈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편한 캐시미어 스웨터에 면바지 차림이었죠. 레스토랑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무거운 것이 담겨 있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정훈이 소파를 권했어요. 순옥이 앉자 직원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정훈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순옥도 입을 열지 못한 채 기다렸죠. 한참 뒤 정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사모님을 모신 건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회장님 이야기요? 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표정을 애써 다잡았습니다. 정훈은 찻잔을 내려놓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어요. 정원의 소나무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죠.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다가 정훈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입양됐습니다. 정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요. 양부모가 처음에는 저를 잘 키웠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3살 이후부터인데 그때부터는 좋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양부는 원래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해 입양을 했죠. 처음에는 아들을 얻었다며 좋아했지만 정훈이 4살 되던 해에 공장이 부도났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변했어요. 양아버지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저를 때렸습니다. 정훈의 목소리에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무감정함이 더 무섭게 느껴졌죠. 순옥은 소파 위에서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나중에는 주먹으로 때렸고 그 다음에는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빗자루자루, 구두주걱, 한 번은 빈 소주병을 던진 적도 있습니다. 순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죠. 맞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정훈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넌 주워온 놈이야. 네 엄마가 널 버린 거야. 쓸모없으니까 버린 거야. 양아버지가 술 취할 때마다 했던 말입니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소리 없이 저절로요. 순옥은 고개를 숙이며 냅킨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훈은 순옥이 우는 것을 알았지만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10살 때 양어머니가 집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양아버지를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양어머니는 저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뒤 정훈은 양부와 단둘이 남았어요. 낮에는 굶고
밤에는 맞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것이 하루 중 유일한 식사인 날도 있었죠. 12살 때 처음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겨울밤 양부에게 또 맞고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그냥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슬리퍼 차림에 얇은 잠바 하나 걸치고요. 그날 밤 서울역 지하도에서 잤어요. 다시 돌아갈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면 또 맞을 테니까요. 그래서 안 돌아갔습니다. 정우는 서울역 주변에서 신문을 팔고 식당에서 그릇을 닦고 폐지를 주워 팔면서 살았어요. 중학교는 겨우 졸업했지만 고등학교는 갈 수 없었죠. 대신 야학에 다니며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고 밤에는 야학에서 수학을 배웠어요. 18배 검정고시를 받습니다. 합격했을 때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맞아서 운 게 아니라 기뻐서 운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정우는 20의 작은 인력사무소를 차렸어요. 공사 현장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건설 인력을 중개하는 일이었죠. 돈이 모이자 작은 공사를 직접 따기 시작했습니다. 25에 건설 회사를 세웠고 30에 첫 아파트 건설 사업을 따냈어요. 35에 한성건설이 업계 중견으로 올라섰고 40에 유통과 호텔 사업까지 확장하며 그룹 체제를 갖췄습니다. 운이 좋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운만으로 된 건 아닙니다. 잠을 줄이고 밥을 줄이고 모든 것을 줄여서 일에만 쏟아부었습니다. 제가 가진 건 시간과 체력밖에 없었으니까요. 한성그룹. 맨손으로 일궈낸 왕국이었어요. 언론은 입양아 출신 재벌이라는 타이틀로 정운을 다뤘고 사람들은 그의 성공 스토리에 열광했죠.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정운이 이야기를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실 한쪽에 놓인 서랍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꺼냈어요. 손바닥 위에 놓인 것은 작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른 낡디낡은 하얀 손수건이었어요. 순옥의 눈이 그것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정운이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천이 얇아져 거의 헤어질 것 같았지만 아직 형태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수건 한쪽 구석에 실로 수놓은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기억시오시응. 순옥의 숨이 멎었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서툴러 삐뚤빼뚤한 그 글씨. 50년 전 대전의 산부인과 병실에서 밤새 한 땀 한 땀 수놓았던 바로 그 이니셜이었어요. 김순옥. 자신의 이름 석자의 초성. 자신이 직접 수놓은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손이 바들바들 떨렸죠. 정운이 손수건을 들고 순옥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 테이블 위에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입니다. 정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어요. 입양기관 기록에 의하면 이 손수건은 친어머니가 저와 함께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양어머니가 집을 나갈 때 제 짐을 정리하다가 서류 봉투 안에서 나왔습니다. 입양 서류와 함께 들어 있었어요. 정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수건을 내려다봤어요. 12살에 집을 나올 때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지만 이것만은 주머니에 넣고 나왔습니다. 서울역 지하도에서 잘 때도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를 때도 항상 이걸 품에 안고 다녔습니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지만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기억시오시응. 이 세 글자가 제 어머니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초성이니까 경우의 수가 많았지만 저는 반드시 찾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정우는 사업이 궤도에 오른 35 무렵부터 친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어요. 사립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50년 전의 기록은 찾기가 쉽지 않았죠. 입양 기관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병원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10여 년이 걸렸습니다. 탐정이 결정적 단서를 찾은 건 정훈이 45살 때였어요. 폐업한 입양 기관의 창고에서 오래된 서류 묶음이 발견된 겁니다. 거기에 김순옥, 1958년생, 충남 공주라는 기록이 있었죠. 거기서부터 추적했습니다. 공주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김순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1958년생 여성을 한 명 한 명 찾아갔습니다. 정우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순옥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아버지도 찾아봤습니다. 순옥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재현, 50년 전 감나무 아래에서 손을 잡았던 그 사람. 이재현이라는 분이시죠. 정훈의 입에서 재현의 이름이 나오자 순옥은 숨을 삼켰습니다. 정훈은 담담한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찾았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 쪽 집안이 기울어서 정미소도 논도 다 잃었더군요. 아버지는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셨는데 실패하셨고 말년에는 많이 어렵게 사셨다고 합니다. 순옥은 두 손으로 무릎을 꽉 쥐었어요. 재현이 죽었다는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50년 전 꼭 돌아올게라고 쪽지를 남기고 사라진 그 청년이 끝내 돌아오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흔적을 찾다가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정훈이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 지인에게 이런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지은 죄가 있다. 한 여자와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 평생 후회가 된다고요.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재현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50년 동안 순옥만 죄책감을 안고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현도 자신만의 후회를 품고 살다가 간 것이었죠. 정우는 순옥이 울음을 삼키는 것을 기다렸다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어머니를 찾아낸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에서 남편 김만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김순옥. 탐정이 보내온 사진을 보았을 때 저는 한참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어요. 사진 속 여자분이 시장에서 채소를 고르고 계셨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고 장바구니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낳아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50년 전에 나를 안아줬던 사람이구나. 순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찾으면 바로 찾아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에 젖은 눈으로 정훈을 바라봤습니다. 왜 오지 않았어요? 순옥의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존댓말도 격식도 없이 터져 나온 말이었습니다. 정훈은 순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담담하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눈빛이 흔들렸어요. 원망했습니다. 정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망했습니다. 양아버지에게 맞을 때마다,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잘 때마다, 공사판에서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왜 나를 버렸을까? 왜 데리러 오지 않았을까? 순옥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수건에 수놓은 이니셜을 볼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했을 거라는 마음과 사랑했으면 왜 버렸을까라는 마음이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놓고도
3년 동안 가지 못했습니다.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원망을 쏟아내야 할지, 용서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얼굴만 보고 돌아서야 할지. 3년 동안 정우는 멀리서 순옥의 삶을 지켜봤어요. 탐정의 보고를 통해 순옥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았습니다. 가난한 살림, 연락 끊긴 딸, 야간 경비를 서는 남편. 그 보고서를 읽을 때마다 정훈의 마음은 복잡해졌죠. 그러다 석 달 전 보고가 왔습니다. 남편분이 쓰러지셨다고, 뇌경색이라고. 정훈은 고개를 들어 순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훈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어갔어요. 남편분이 돌아가시면 어머니는 완전히 혼자가 되시는 겁니다. 딸도 연락이 끊겼고 다른 가족도 없으시고 장례식장에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을 때 정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원망이고 용서고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도 됐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남편을 보내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는 평생 그것을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순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례식장에서의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갑자기 나타난 대형 화환들, 경호원들, 그리고 말없이 큰 절을 올리던 남자. 그것은 재벌 회장의 격식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어머니를 차마 혼자 두지 못한 아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정훈이 순옥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남편분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분이 제 어머니를 대신 지켜준 분이니까요. 제가 하지 못한 것을 50년 동안 해주신 분이니까요. 순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목이 찢어지도록 울었어요. 50년 동안 쌓여온 죄책감과 그리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순옥이 울먹이며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정우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주먹을 꽉 쥔 채 앉아 있었어요. 담담하려 애쓰는 그의 턱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어요. 거실의 괴종시계가 4시를 알렸습니다. 순옥이 겨우 울음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장례식장에 갔을 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였구나. 장례식장에서 인사할 때 보여줬던 그 눈빛. 간절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그 눈빛의 정체가 비로소 밝혀진 거예요. 그것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50년 만에 어머니를 마주한 아들의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왜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순옥의 물음에 정우는 오래도록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 방 안에 흘러들었어요. 한참 뒤 정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재벌 회장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두려웠다는 말이 나오자 순옥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머니가 저를 모른 척하면 어쩌나. 50년이나 지났으니 잊었으면 어쩌나. 아니면 만나고 싶지 않으면 어쩌나. 그게 두려웠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맞으면서 자랐으니까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한번 버려진 사람은 또 버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손수건을 두 사람이 동시에 내려다봤습니다. 50년의 세월이 그 작은 천 조각 위에 고스란히 쌓여 있었죠. 순옥은 떨리는 손을 뻗어 손수건을 집어들었어요.
자신이 수놓은 기억시오시응 세 글자를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실밥이 풀려 글자가 흐릿해져 있었지만 한 땀 한 땀 수놓던 그 밤의 기억은 선명했어요. 50년 동안 이걸 가지고 있었구나. 순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50년 동안 엄마를 찾고 있었구나.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봤어요. 정훈의 눈가에 맺힌 물기를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에게 보인 적 없었을 그 눈물을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순옥은 낡은 손수건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가의 물기를 감추고 있었어요.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순옥이었어요. 내가 왜 너를 보냈는지 그 이야기를 해도 되겠니? 순옥의 입에서 처음으로 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존댓말도 격식도 벗겨진 날것의 한마디였어요.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50년 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야 했어요. 남편에게도 딸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요. 1975년 가을이었어. 내가 17살 때 순옥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충남 공주의 작은 마을, 부잣집 아들 재현, 가을 하늘 아래 피어난 첫사랑, 그리고 겨울에 알게 된 임신. 내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어. 처음에는 책임지겠다고 했어. 자기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겠다고. 정훈의 눈빛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재현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어머니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아버지 이야기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에서 용납하지 않았어. 내 아버지는 서울로 끌려갔고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맞고 집에서 쫓겨났어.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7살이었어. 갈 곳이 없었어. 돈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고 공주에서 대전까지 걸어갔어.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겨우 살았지. 순옥은 눈을 떴어요. 정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를 낳은 날 병원에 나 혼자였어. 손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18살짜리가 혼자서 이를 악물고 너를 낳았어. 정훈의 두 주먹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어요. 너를 처음 안았을 때 세상에서 그렇게 행복한 순간이 또 있을까 싶었어. 작고 붉은 얼굴, 꽉 쥔 주먹, 힘차게 우는 울음소리, 그리고 왼쪽 귀 뒤에 삼각형으로 박힌 점 3개. 순옥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정훈의 왼쪽 귀 뒤를 향해 뻗어나갔어요. 하지만 닿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손끝이 허공에서 떨렸죠. 이틀밖에 안 됐는데 보내야 했어.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살 곳도 없는 18살이 아기를 키울 방법이 없었어. 순옥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겨우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입양기관 직원이 너를 데려갈 때 내가 울었어. 내 품에서 떨어지는 순간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울었어. 그 울음소리가 50년이 지난 지금도 귀에서 안 떠나. 순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그때 그렇게 약속했어. 돈 벌어서 꼭 데리러 오겠다고. 그런데 순옥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못 지켰어. 그 약속을 못 지켰어.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모으는 족족 생활비로 나갔고 입양기관에 연락해도 정보를 안 알려줬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렇게 50년이 됐어. 순옥은 고개를 들어 정훈을 바라봤어요. 눈물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정훈을 똑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양아버지한테 맞았다는 거 아까 처음 알았어. 그걸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좋은 부모 만나서 행복하게 자랄 거라고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는데 내가 보낸 아이가 맞으면서 자랐다니. 차라리 내가 맞을 걸. 내가 대신 맞았어야 했는데. 순옥의 목소리가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정훈아. 순옥이 처음으로 정훈의 이름을 불렀어요. 내가 배고플 때 밥을 못 해준 엄마가 미안해. 내가 맞을 때 막아주지 못한 엄마가 미안해. 내가 추운 데서 잘 때 이불 한 장 덮어주지 못한 엄마가 미안해. 50년 동안 데리러 가겠다고 해놓고 오지 못한 엄마가 정말 미안해. 순옥은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내려앉았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훈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바닥에 닿을 만큼 숙였어요. 68세의 노인이 50세의 아들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엄마를 용서해줘. 제발. 정훈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소파에 앉은 채 어머니가 바닥에 엎드려 우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원망했던 사람이 눈앞에 있었어요. 왜 나를 버렸냐고 따져 묻고 싶었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머니가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보자 원망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그대로 녹아내렸어요. 17살에 쫓겨나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던 소녀. 아기를 안아본 지 이틀 만에 놓아야 했던 18살의 어머니. 50년 동안 매년 미역국을 끓이며 자신의 생일을 혼자 축하했을 그 사람. 정훈은 양아버지에게 맞으며 자랐지만 순옥은 50년 동안 죄책감에 맞으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정훈의 입술이 떨렸어요. 꽉 다물고 있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한마디가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왔어요. 어머니. 순옥의 울음이 멈췄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몸이 굳었어요. 어머니. 정훈이 한 번 더 불렀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재벌 회장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50년 동안 어머니를 찾아 헤맸던 어머니라는 말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옥은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멈췄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이 사람이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니? 뭐라고 했니? 순옥이 엎드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지금 나를 뭐라고 불렀니? 정훈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순옥과 같은 높이에 눈을 맞추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정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0년 동안 한 번도 남에게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양아버지에게 맞을 때도, 서울역 지하도에서 추위에 떨 때도, 공사판에서 쓰러질 때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 지금 울고 있었어요. 고개를 드십시오. 어머니. 순옥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어주십시오. 정훈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순옥의 어깨에 닿았어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요. 마치 오래된 유리를 만지듯이요. 순옥이 떨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이 정훈의 얼굴과 마주했어요. 두 사람의 거리는 한 뼘도 되지 않았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50년 동안 원망했습니다. 왜 나를 버렸을까? 왜 데리러 오지 않았을까? 그 원망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원망이 아니었으면 이 악물고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정훈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어요. 하지만 정훈의 손이 순옥의 어깨에서 올라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옥의 작고 거친 손을 정훈의 크고 단단한 손이 감싸 쥐었어요.
이 손수건을 볼 때마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보낸 거라는 걸. 한 땀 한 땀 이니셜을 수놓은 사람이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순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훈의 손을 꽉 잡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훈도 울었어요. 두 사람이 거실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50년의 시간이 두 사람의 눈물에 녹아 흘러내렸어요. 한참을 울다가 순옥이 정훈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떨리는 손끝으로 정훈의 이마를, 눈썹을, 볼을 만졌습니다. 50년 전 산부인과에서 처음 아기를 안았을 때처럼요. 그리고 손끝이 정훈의 왼쪽 귀 뒤로 올라갔어요. 삼각형으로 박힌 점 3개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50년 전 산부인과에서 아기의 귀 뒤를 쓰다듬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많이 컸구나. 순옥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많이 컸어.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됐구나. 정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순옥의 손을 꽉 잡은 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생 많이 했지? 순옥이 정훈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관자놀이에 섞인 흰머리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많이 아팠지? 많이 배고팠지? 많이 무서웠지? 정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만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머리 위에 닿는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머리를 쓰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됐어. 이제 엄마가 여기 있어. 순옥이 정훈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으로 끌어안았어요. 정훈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50세의 재벌 회장이 68세의 어머니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어요. 50년 만에 돌아온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거실의 괴종시계가 5시를 알렸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두 사람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한참 뒤 순옥이 정훈의 품에서 천천히 몸을 뗐습니다. 눈물을 닦고 정훈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울고 난 정훈의 얼굴은 장례식장에서 봤던 차갑고 단단한 재벌 회장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코끝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50년 동안 감춰왔던 속살이 드러난 얼굴이었죠. 순옥은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정훈아, 내 어머니, 조이금, 그 1억 원 말이야. 순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받을 수가 없어. 너무 큰 돈이야. 평생 그런 돈 만져본 적이 없어. 정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야. 내가 아무리 회장이라지만 엄마가 그런 돈을. 어머니. 정훈이 순옥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그 돈은 조이금이 아닙니다. 순옥이 의아한 표정으로 정훈을 바라봤어요. 3년 동안 멀리서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남편분 병원비가 밀려 있다는 것을요. 어머니가 경로당 청소까지 하시면서 병원비를 마련하고 계신다는 것도요. 순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훈이 그것까지 알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50년 동안 제가 드려야 했던 것들입니다. 어머니 병원비, 생활비, 당신이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해드렸어야 할 모든 것들이요. 50년치를 한꺼번에 드리기엔 그것도 부족합니다. 순옥의 입술이 떨렸어요. 난 돈 때문에 너를 만나러 온 게 아니야. 그건 알아줘. 압니다. 정훈이 순옥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가 그런 분이라는 것은 3년 동안 지켜보면서 충분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마음입니다. 아들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거절하시면 제가 더 마음이 아픕니다. 순옥은 한참을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어요. 그래. 고맙다, 정훈아. 노을이 짙어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침묵이 흘렀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순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훈아. 네. 아까 내 아버지 이야기. 젊었을 때 지은 죄가 있다고 한 여자와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게 평생 후회가 됐다고 했다면서.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순옥은 먼 곳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그 사람도 착한 사람이었어. 다만 약한 사람이었지. 아버지한테 맞서지 못한 거야. 그때는 다 그랬어. 부모 말이 곧 하늘이던 시절이었으니까. 순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내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마.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고통스러웠을 거야. 너를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이 그게 그 사람의 벌이었을 거다. 정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순옥이 정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셋 다 불행했어. 너도 나도 내 아버지도. 하지만 이제는 달라도 되잖아. 그치? 정훈은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노을이 거실 안으로 길게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 위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와 아들의 그림자가 나란히 놓인 것이었죠. 정훈이 순옥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 사실 오늘 저 혼자 온 게 아닙니다. 순옥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무슨 말이야? 정훈이 거실 안쪽 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안쪽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쪽 문이 열리자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자였어요. 그 뒤로 남자 한 명이 따라 나왔고 남자의 양손에는 아이들의 손이 잡혀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4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제 아내 서윤정입니다. 그리고 큰아이 이시준, 둘째 이서아. 정훈이 소개했어요. 아내 윤정이 순옥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그 한마디에 순옥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어머님이라 부르다니. 순옥은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을 벌렸다 닫기를 반복했죠. 윤정은 순옥의 그런 모습을 보고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았어요. 남편에게 다 들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순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윤정의 따뜻한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있었어요. 순옥은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고맙다. 우리 아들. 잘 돌봐줘서 고맙다. 윤정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순옥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때 꼬마 남자아이 시준이가 아빠의 손을 잡아 끌며 물었어요. 아빠, 이 할머니가 아빠가 말한 그 할머니야? 정훈이 무릎을 꿇고 아들의 눈높이에 맞추었어요. 응, 아빠의 엄마야. 내 할머니. 시준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순옥에게 다가왔어요. 작은 손으로 순옥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시준이요. 순옥은 그 작은 손의 감촉에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손자, 내 아이의 아이. 내가 50년 전에 보낸 아기의 아기가 지금 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 시준아.
할머니야. 순옥이 울먹이며 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러자 뒤에 있던 둘째 서아가 오빠 뒤에 숨어서 고개만 삐죽 내밀었습니다. 수줍은 눈으로 순옥을 올려다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미니, 안녕. 발음이 아직 서툰 내 살배기의 인사였습니다. 순옥은 그 한마디에 결국 참지 못하고 두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작은 몸에서 나는 아기 냄새, 보드라운 볼, 따뜻한 체온. 50년 전에 단 한 번 안아보고 놓아야 했던 그 감촉이 손주들을 통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쁘다, 이쁘다, 우리 손주들. 순옥은 두 아이를 안고 한참을 놓지 못했어요. 시준이가 까르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꼭 안아. 아프지 않아. 그 말에 거실에 있는 어른들 모두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훈의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거실 옆 넓은 식당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대단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정훈이 특별히 준비시킨 것은 집밥이었어요.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그리고 한가운데에 미역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식 차린 음식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정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순옥은 그 소박한 밥상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만수가 살아있을 때 저녁마다 마주 앉았던 밥상과 비슷했거든요. 아니, 더 풍성했어요. 순옥과 만수의 밥상에는 반찬이 3가지를 넘긴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시준이가 순옥의 옆자리에 앉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할머니 옆에 앉을 거야. 순옥은 시준이의 밥을 떠주며 활짝 웃었어요.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건 얼마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시준아, 천천히 먹어. 안 뺏어가. 할머니도 많이 먹어. 할머니 너무 말랐어. 시준이의 순진한 한마디에 식탁에 웃음이 퍼졌어요. 순옥은 시준이의 볼을 살짝 꼬집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 많이 먹을게.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50년 동안 아들의 생일마다 혼자 끓여 먹던 미역국이었는데 오늘은 아들과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같은 미역국인데 맛이 완전히 달랐어요. 눈물 맛이 아니라 행복한 맛이었습니다. 순옥은 무심코 젓가락으로 미역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맞은편을 봤습니다. 정훈도 똑같이 미역을 찍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만난 레스토랑에서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어요. 순옥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거 알아? 내 외할아버지도 미역을 그렇게 찢어서 드셨어. 정훈이 젓가락을 멈추고 순옥을 바라봤어요. 그래요? 응.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그래.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다 그렇게 먹어. 정훈은 자신의 젓가락 위 찢어진 미역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양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몸속 어딘가에는 친어머니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증거. 그것이 젓가락 위에 잘게 찢어진 미역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서아가 순옥의 무릎 위에서 잠이 들었어요. 작은 손으로 순옥의 옷자락을 꼭 쥐고 새근새근 자고 있었죠. 순옥은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5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안고 있던 마지막 밤, 아기가 똑같이 자신의 옷자락을 쥐고 잠들었거든요. 그때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초인종이 울렸고 직원이 문을 열어주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가 이정훈 회장님 댁 맞나요? 순옥의 몸이 굳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이 목소리는 거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자. 눈이 붓고
코끝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울면서 온 것이 분명했죠. 여자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순옥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영이었습니다. 3년 동안 연락을 끊었던 남편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던 딸 영희가 거기 서 있었어요. 엄마. 영희의 입에서 떨리는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순옥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릎 위에 서아가 잠들어 있어 일어설 수도 없었죠. 그저 자리에 앉은 채 영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희야. 순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어떻게 여기. 순옥이 정훈을 돌아봤습니다. 정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연락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딸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으면 했습니다. 영희는 거실 입구에 선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시선이 순옥에게서 정훈에게로, 정훈에게서 식탁 위의 밥그릇들에게로, 그리고 순옥의 무릎 위에서 자고 있는 서아에게로 옮겨졌어요. 영희의 표정이 혼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누구야?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훈을 가리키면서요. 순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50년 동안 딸에게도 숨겨왔던 비밀이었으니까요. 영희야. 순옥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못한 이야기가 있어. 영희의 눈이 커졌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한테 아이가 하나 있었어. 엄마가 18살 때 낳은 아이. 형편이 안 돼서 입양을 보냈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준이마저 엄마 윤정의 품에서 어른들의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이 사람이야. 순옥이 정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영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엄마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0년 동안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순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말할 수가 없었어. 내 아빠한테도 못했어. 혼자 안고 살았어. 영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순옥을, 정훈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나. 영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정훈 회장님한테서 전화 왔을 때 처음에는 끊었어요. 사기라고 생각했으니까.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해서 당신의 어머니를 만나러 와달라는데 누가 믿어요. 영희는 숨을 헐떡이며 이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전화했어요. 그때도 끊으려는데 그 사람이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께서 남편분 장례식을 혼자 치르셨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영희의 무릎이 꺾였어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영희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안 갔어. 엄마가 전화했을 때 바쁘니까 알아서 하세요. 문자 보냈어.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그걸 다시 들으니까 영희는 얼굴을 감싼 채 울었어요. 아빠한테 마지막 인사도 못했어. 엄마 혼자 그 큰일을 치르게 했어. 이정훈 회장님이 전화하지 않았으면 나는 그것도 모르고 살았을 거야. 아빠 장례식에 엄마 혼자 있었다는 것도 화환 하나 없었다는 것도 모르고. 영희가 고개를 들어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무 못됐구나. 내가 사람이 아니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영희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울었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엄마가 평생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들을 보내고 가난 속에서 나를 키우고 딸한테 원망까지 들으면서 살았을 엄마가 얼마나.
영희의 울음이 격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해요. 영희가 울면서 말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하는 게 엄마 탓이 아닌 거 알면서도 엄마한테 화풀이한 거야. 가난한 게 엄마 잘못이 아닌 거 알면서도 원망만 했어. 엄마가 해준 것은 생각 안 하고 못 해준 것만 따졌어. 순옥은 무릎 위에 서아를 윤정에게 조심스럽게 넘겨줬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영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딸 앞에 순옥도 앉았어요. 울지 마. 순옥이 영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못해준 게 많아서 내가 원망할 만했어.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해서 매일 미안하다고 생각했어.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야. 영희가 고개를 저으며 울었어요. 엄마가 밤새 공장에서 일하고 와서도 내 도시락 싸줬잖아. 학용품 사준다고 자기 밥 굶었잖아. 그거 다 기억나. 다 알면서도 원망만 했어. 내가 못난 거야. 됐어. 다 됐어. 순옥이 영희를 끌어안았어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왔잖아. 이렇게 왔잖아. 그거면 됐어. 영희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3년 동안 쌓였던 후회와 미안함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영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에 젖은 얼굴로 거실 한쪽에 서 있는 정훈을 바라봤습니다. 이정훈 회장님.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정훈에게 말했어요.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전화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정훈은 미소로 대답했어요. 처음으로 진심을 담은 미소였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 한마디에 영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영희는 정훈에게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오빠. 정훈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오빠. 50년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오빠라고 불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훈은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잘 부탁합니다. 순옥은 딸과 아들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에 보낸 아들과 3년 전에 떠난 딸이 같은 공간에 서 있었어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윤정과 함께 안방에서 잠이 들었고 영희도 객실에서 쉬고 있었어요. 거실에는 순옥과 정훈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멀리까지 펼쳐져 있었죠. 순옥은 그 풍경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훈아, 내 어머니, 너 아까 말했잖아. 손수건에 수놓은 이니셜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나를 사랑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네. 순옥은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손수건을 집어들었어요. 50년의 세월이 담긴 손수건을요. 맞아. 사랑했어. 50년 동안 단 하루도 안 사랑한 적이 없어. 순옥은 손수건을 정훈에게 다시 건넸어요. 이거 계속 내가 가져. 앞으로도. 정훈은 손수건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50년 동안 품에 안고 다니던 것을 다시 돌려받는 순간 정훈의 입꼬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응? 앞으로는 혼자 미역국 안 드셔도 됩니다. 순옥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정훈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매년 7월 23일마다 혼자 미역국을 끓이셨다는 거요. 순옥은 숨을 삼켰어요. 3년 동안 탐정이 보고한 것 중에 그것까지 있었던 거예요. 올해부터는 같이 먹겠습니다. 제 생일마다요. 순옥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혼자 끓여 먹던 미역국을
이제는 아들과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 같이 먹자. 올해 생일에는 엄마가 끓여줄게. 순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순옥은 정훈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왔구나. 우리 아들 왔구나. 창밖에 서울 야경이 두 사람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어요. 50년 전 대전의 산부인과에서 순옥이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나요?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그 약속은 50년이 걸려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순옥이 데리러 간 것이 아니라 정훈이 돌아온 것이었지만요. 어쩌면 그것이 진짜 인연인지도 모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잊지 않으면 결국에는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50년의 세월이 남긴 상처는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을 겁니다. 정훈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원망의 그림자도, 순옥의 가슴에 새겨진 죄책감의 상처도, 영희와 순옥 사이의 서먹함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오늘 밤 이 자리에서 가장 어려운 첫걸음을 뗐습니다. 버려진 아이와 버린 어머니가 아니라 다시 만난 아들과 어머니로서의 첫걸음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